템파베이 라이트닝과 댈러스 스타스가 NHL 2019-2020 플레이오프에서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스탠리컵을 차지할 최후의 챔피언은 누가 될까요? KHL 2020-2021 정규 시즌의 개막 후 3주차의 일정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KHL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 IIHF가 우리나라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었던 2021년 남자 U20 세계선수권대회와 여자 U18 세계선수권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4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43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저희가 저녁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를 합쳐서 안녕하십시오라고 네, 막 일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늦을 뻔했어요. 지금. 없으시네요. 네, 야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네, 뛰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이 늦진 않았고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두 분의 근황을 물어봤자 보통 편집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고요. 저희가 뭔가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난 대답이 안 나오는 관계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신 댓글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팟빵 댓글인데요. K허브님 9월 8일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한 번씩 올려주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 후원이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정기 후원하는 사람 속에 제가 없어서 팟빵을 찾아보니 아이폰에서 정기 후원하는 기능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정기 후원이 끊어진 지 한참 되었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계속 후원이 되는 줄 알고 있었네요. 밀린 후원 먼저 보내드립니다. 가뭄의 단비같이 계속 방송 올려주셔서 NHL 소식도 접하고 힘찬 PD님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키아 라운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찬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42회에 11만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 아니 뭐 이렇게 밀린 거를 다 주실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네. 덕분에 10월달까지 녹음실 비용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주신 공진단도 잘 먹었는데 힘들 때마다 잘 챙겨 먹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이 거금을 이렇게 또 투척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당분간 뭐 녹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저희도 계속해서 뭐 키아 라운지 포함해서 다채로운 소식을 다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K허브님 댓글 후원 감사합니다.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9월 9일 댓글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떨어져서 아쉽지만 이현숙 기자님의 분석을 들으니 수긍이 갑니다. 그래도 정의 구현한 댈러스 올라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동부는 김태범 아나운서님께 죄송하지만 템파가 이현섭 기자님 예상대로 4대2 정도로 이길 것 같습니다. 서부는 당연히 댈러스가 4대1로 베가스 누르고 스탠리컵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댈러스는 코골리아노 선수를 빼고 키비란타 선수를 기용한 것이 신의 한 수네요. 코리 페리 선수와 테일러 세긴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 건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의 세 분과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고 폴피핀과 실버버그님이 지난 242회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또 만캐시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저한테 뭐 죄송하실 건 없고 저는 뭐 이미 콜로라도의 탈락으로 마음을 접었고 저도 뭐 뉴욕 아일랜더스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뭐 이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템파가 워낙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그나저나 폴피핀과 실버버그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템파베이 4승 2패 댈러스 4승 1패 스탠리컵 파이널 예상도 한번 답글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연섭 기자님의 분석 오늘도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폴피핀과 실버부님 건강하시고요. 댓글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9월 14일에 미국 매니아님이 주셨습니다. 서부는 에드먼턴에서 동부는 토론토에서 경기를 하는데 스탠리컵은 어디서 하나요? 현재 템파베이 대 아일랜더스 시리즈 3대1로 템파베이가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없는 경기와 있는 경기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팔라트, 포인트, 쿠체로프는 이번 플레이오프 가장 위협적인 포워드 라인인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는 계속해서 7명의 디펜스맨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7명의 수비수를 기용하는 것의 단점과 장점이 뭔가요? 만약 6명보다 7명의 수비수를 기용하는 것이 좋다면 다른 팀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템파베이만큼의 뎁스가 확보되지 않아서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그 컨퍼런스 파이널부터는 모든 팀들이 에드먼턴, 로저플레이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스탠리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뭐 댓글 주신 시점이 이제 3승 1패 템파베이 우세였던 것 같은데 뭐 저도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를 많이 느꼈고 이게 승패로 또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뉴욕이 이긴 2경기, 포인트 선수가 안 나온 2경기였습니다. 자, 7명의 수비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현숙 기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쓰겠죠. 근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렵다. 구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올해 좀 이제 놓친 것도 있겠지만은 올 시즌 내내 이제 7명 수비수 이제 기용한 팀이 플로리다도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고 예. 템파 그리고 아일스가 지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거의 뭐 기책에 가깝게 구사를 했었죠. 근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특징은 7명의 수비수가 자연스럽게 기용되기 위해서는 수비수 7명이 그 어떤 선수와 페어를 맺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불가능한 팀들이 많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짝지어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평균 이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평균 이하가 나오면 안 되고요. 템파도 기본적인 조합 자체는 보통 이제 라인업 표에 보면은 경기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맥도너 선수랑 체르나크 선수 제외하면은 엄청 유동적으로 돌아가고요. 예. 그리고 맥도너 선수나 체르나크 선수조차 이 유동적인 그 시프트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합이 다채롭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축으로 될 만한 뭐 헤드먼, 그다음에 세르가초프, 뭐 맥도너, 체르나크가 그 다음 밑에 이제 그게 되겠고, 요 두 명을 일단 기본적인 축에다가 보고시언, 쉔, 그 다음에 셰튼커크, 요 세 명은 뭐 돌리다가 아니면 맥도너랑 셰튼커크도 들어가게 되고 예. 정말 다양하게 쭉쭉쭉 상황에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구사하기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격수가 한 명 적은 만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은 7명 수비수 기용하는 거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4라인에 한 명 포워드가 비잖아요. 예. 이 자리에 더블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이 4라인의 빈자리에 맞게 이제 들어가요. 한 번씩 더 들어가야 되는군요. 4라인이 시프트가 많지는 않지만 4라인 시프트가 들어갈 때 이 선수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한 명 또 나오는 게 아니라 공격수가 한 명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명의 공격수는 포인트 아니면 쿠체로프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한방 펀치력을 그러니까 4라인에서도 심어주는 좀 변칙적인 전술적인 움직임도 보여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라인의 공격진의 체력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상황을 잘 읽어서 이때 쿠체로프를 내야지, 이때 포인트를 4라인이랑 같이 내야지, 이런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구사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쿠퍼 감독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 성적이 뭐 컵을 든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쿠퍼 감독의 이런 뭐랄까 이런 좀 오점을 부각하시는 분들도 좀 최근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이 플레이오프 때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감독이고, 게다가 지금 이러한 선수진의 기용 이런 부분도 정말 타이트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12명의 공격수에서 한 명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깊이 혹은 공격진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뉴욕 아일랜더스가 7명 수비수를 기용했던 5차전, 6차전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전혀 아일랜더스스러운 경기력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공격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미진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격진에 걸리는 체력 부담도 더 커진다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명의 수비수를 기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전술적인 움직임이라고 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나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은 아니고 또 선수들이 그만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템파베이니까, 올 시즌에 템파베이니까 가능한 그런 전술인 것 같군요. 7명의 수비수를 기용하는 전술에 대한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국 매니아님 댓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9월 16일에 댓글 하나 더 주셨습니다. 올 시즌 KHL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처럼 중계하나요? 지난 시즌 많은 경기를 라이브로 보질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기로는 많이 봤었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올 시즌 KHL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시즌 도중에 방송사 사정으로 인해서 중계가 중단됐었고요. 뭐 저나 이현숙 기자님이나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뭐 현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TV로 볼 수가 없다는 점. 예. 앞으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일단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KH 하이라이트도 지금 리전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HL 영상을 지금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사실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그건 어쨌든 뭐 계약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쪽에 중계권을 사면은 리전 블락은 당연하다. 뭐 그런 부분은 뭐 그쪽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해결이 지금 안 된 그대로 상황에서 예,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중계할 때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쪽 그 중계권 계약에 뭐 제가 관여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원래는 KHL 중계가 끝나면은 경기마다 하이라이트가 다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죠. 그게 이제 지역 제한이 걸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한번 생기게 되네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9월 20일 오늘 댓글 하나 더 주셨네요. 스탠리컵 1차전이 끝난 지금 템파베이의 골 결정력이 최악이네요. 아일랜더스전 5, 6차전부터 오늘 1차전까지 경기력은 더 좋은데 골을 못 만드네요. 골을 못 만드는데 경기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차전 한 골도 보고시안 슬랩샷에 우연찮게 야디고의 발에 맞아 들어간 거지 사실상 노골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네요. 파워플레이도 13번 있었는데 한 골도 못 넣으니 5차전 지고 6차전 힘들게 이기고 1차전도 지게 되네요. 불안한 수비 멤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 댈러스 수비진들의 골 결정력은 어마어마하네요. 장신 수비수들의 긴 리치로 페널티 킬링도 너무 좋았고 6탄방으로 샷들을 계속해서 블락하는 것도 멋지고요. 오늘 경기는 바실레프스키보다 후도빈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댈러스가 이겼네요. 우승 빼고 다 있는 존 쿠퍼의 템파베이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스탠리컵 1차전 오늘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댈러스가 이겼어요. 그 1차전 감상평을 쭉 주셨는데 많은 부분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이따가 스탠리컵 조금은 늦은 프리뷰가 될 것 같은데 1차전 이현숙 기자님의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또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존 쿠퍼의 템파베이 괜찮을런지 그 부분에 대한 이현섭 기자님의 의견도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죠. 미국 매니아님 댓글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입니다. 류성아님 9월 8일 댓글인데요. 내년 골리들의 FA 시장이 궁금합니다. 버브롭스키는 지난 오프시즌 초 대박을 냈는데 올 시즌 보면 골리 필요해 보이는 팀들이 많아 보인단 말이죠. 시카고야 물론이고 펜스나 플레임스 등등 골리만 보강되면 성적이 팍 오를 팀들이 보이는데 예상치 못하게 마크 스트롬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생겼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 오랜만에 1라운더 골리가 뽑힐 것 같은데 이 러시아 골리는 즉시 대비할 만한 실력이 있나요? 라고 마무리 주셨어요. 내년에 골리들의 FA 시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이 좀 예상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제한적 자유계약 신분 획득을 한 선수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팀이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다른 팀이 계약하려고 하면은 지명권 같은 거를 계약 규모에 따라 지명권을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그 중에는 매트 머리 선수가 있겠죠. 이제 피츠버그에. 근데 저는 2연패 할 때도 피츠버그 2연패 할 때도 매트 머리는 불안한 점이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시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불안하다. 뭔가를 이제 대가를 하면서까지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데려올 만한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피츠버그 팬분들은 제 이런 의견 싫어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 한 2년간 증명해 주잖아요. 피츠버그 성적이. 그리고 그 우승할 때는 풀타임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 선수가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있었던 거고 아무튼 지금 UFA 비제한적 이제 자유계약 선수들 올해 시즌 끝나고 풀린 선수가 댈러스의 후도빈, 베이거스의 레네르, 그다음에 플레임스의 텔벗, 밴쿠버의 마르크 스트램, 그다음에 시카고의 크로포드, 아일랜더스의 그라이스, 워싱턴의 홀트비, 필라델피아 엘리엇 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이제 다른 팀들도 좀 노릴 만한 원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레네르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벌써 베이거스랑 계약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 공표는 안 됐는데 사실상 합의 단계다.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상 합의 단계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베이거스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곧 이제 명확한 곧 발표가 이제 오프 있겠죠. 시즌 들어갈 테니까 예. 협상을 해서 이제 제 생각에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 플레리를 보낸다. 이제 플레리가 나 좀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플레리는 나이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도 안정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는 힘든 선수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빼도록 할게요. 예. 후도빈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댈러스에 남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팀 시스템이랑도 잘 맞고요. 그리고 비숍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댈러스의 그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골텐딩을 지탱할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남는 게 낫고 레네르는 뭐 재계약 확정인 것 같고 텔벗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플레이오프 때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팀들이 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커리어 내내 좀 불안한 이런 경기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크로포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즌 그 언급 주실 때 시카고가 이제 골텐딩이 보강이 되면은 쭉 풀릴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 팀이 골리에 너무 부담을 많이 큰 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텐딩이 보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골리가 이전 팀에서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브롭스키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보브롭스키가 콜럼버스에서 잘했으니까 이제 그 플로리다 골리가 없으니까 이 플로리다 골리 들어왔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브롭스키는 올해는 훨씬 더 못하게 됐죠. 받는 돈보다도 훨씬 못했고 지난 콜럼버스 때 있었던 시즌보다도 훨씬 못했기 때문에 시카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수준의 골리가 가더라도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은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수비가 많이 부담을 주는, 왜냐하면 수비가 공격을 많이 나가면서 좀 뒷공을 많이 노출이 되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르크 스트램도 제가 생각했을 땐 밴쿠버 그냥 잡는 게 맞는데 마르크 스트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올 시즌 정도 말고는 아주 그렇게 확고한 넘버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는 보여주시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 선수가 예전부터 진짜 NHL에서 탑5 드는 전 그때부터 이제 그 유망주 소리 듣던 때 시절부터 마르크 스트램 선수를 봤는데 이 선수가 이제 진짜 NHL 골리로 주전을 자리를 잡고 진짜 완전히 주전 카드로 내밀 만한 성적을 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다른 팀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수비 부담이 좀 많이 가중이 된 팀으로 갔을 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이 크게 지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밴쿠버 그냥 잡고 확장 드래프트 때 넘겨준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르크 스트램은 확장 드래프트 때 노출한다고 해도 그 1순위 고려 대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비숍도 있을 거고 뭐 다른 후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르크 스트램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남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크로포드도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좀 꺼려질 겁니다. 다른 팀들이 이제 낚아채기가 그라이스는 수비 체계가 팀 체계에서가 많이 이제 도움을 준 골이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면 조금 감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라이스는 사실 근데 나가기 확실시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면 뭐냐면은 소로킨 선수가 왔어요. 내년부터 소로킨 선수가 뛰게 됩니다. 그래서 발라모프 소로킨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라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적을 할 것 같고요. 홀트비는 이미 거의 뭐 이적하는 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소노프 선수가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소노프 플러스 뭐 베테랑 골리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일단 홀트비를 잡으려면은 우승이라는 이력이 있고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가면 진짜 잘합니다.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홀트비는 이제 다른 보다 훨씬 조금 더 이제 정규 시즌보다 가치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엘리엇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준주전 골리에 가까운 최근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이제 니즈가 있는 팀이라면은 영입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됐는데 뭐 충분히 다른 팀들에서 탐낼 만한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실제 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그렇죠.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 오랜만에 드래프트 1라운더에 뽑힐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골리 이 선수는 아마도 현재 KHL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야로슬라프 아스카로프 선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 18살이에요. 근데 1라운더 지금 지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일단 또 1라운더 골리 지명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2019년 지금 작년에도 플로리다가 스펜서 나이트를 1라운드에 지명을 했었고요. 2017년 지금은 이제 비숍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댈러스에서 세컨드로 있는 제이토 오틴저 선수가 2017년 1라운드에 뽑힌 바가 있고요. 2015년 1라운드에 지금 워싱턴 캐피털스의 백업인 삼소노프 선수가 있습니다. 일리아 삼소노프. 이렇게 어쨌든 드문드문 뽑히는데 꼴리를 1라운드에서 뽑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카로프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즉시 아스카로프 데뷔할 만한 실력이 있느냐? 아니요. 아직은 멀었어요. 단호하시군요. 아직 NHL에서 득점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제 KHL에서 올 시즌은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 경기 나왔을 때 아스카로프 선수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 올 시즌도 보셨죠. 경기를. 올 시즌에 이제 아스카로프 선수가 최근에 KHL 정규 시즌 경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2경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아반가르트 옴스크전 교체 출장해서 잘했고 바로 직전 경기였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전 셧아웃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 정말 대단했는데 성인 무대에서도 스파르타크급의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도 셧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8살인데.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예전에 작년부터 스카우팅 물망에 올랐을 때도 이제 일부 스카우트들은 캐리 프라이스 이후 최고의 재능이다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 5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더20에서 러시아 국가대표팀을 잘 못하는 바람에 좀 많이 떨어졌죠. 순위 우선. 근데 지금 스카에서의 활약을 보면은 그 이제 떨어진 그 순위를 메울 수 있을 정도긴 한데 제가 생각하면 빠르면 10순위 아닙니다. 빠르면. 탑 5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근데 또 디트로이트가 또 작년에도 요상한 지명을 한 적이 하나 있어갖고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탑 10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탑 5보다는 조금 더 맞는 지금 가치에 맞는 그거 같고 직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포텐셜 자체는 어마어마한 부분은 뭐냐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그 커버가 이렇게 기민한 선수가 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플레이 예상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버터플라이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약점은 있는데 예, 확실히 크게 될 제목이고 장차 어느 팀의 주전급의 될 골리의 제목은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뭐 1라운드 지명은 유력해 보이고 하지만 NHL에 바로 데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야로슬라프 아스카로프 앞으로 이 러시아의 이 골리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링 0.0 링님 9월 14일 월요일 댓글인데요. 시즌이 다 끝나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드래프트 1라운드 리뷰 해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1라운드 전체를 하면 제가 생각에 좀 장황해질 것 같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팀별로 지명 선수들 다 200 몇십 명 있더라? 그거 다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정리한 게 아마 블로그 가시면은 지금 가셔도 보실 수가 있는데 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는 한 3라운드 정도까지 각 팀 지명 선수 전체를 볼 가능성은 있고 1라운드 주요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준비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먼저 뭐 이 한 명 한 명 막 전체 다 하면 너무 장황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 0.0 링님 감사합니다. 잉동님 9월 18일 금요일 댓글입니다. 기자님 예상하신 그대로 4대2로 템파가 진출했습니다. 덜덜. 템파 팬으로 경기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봤네요. 홀트비, 하트, 할락, 코르피살로, 발라모프를 넘었더니 홀더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하인더넷은 물론 트위터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NHL 심판들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재미있는 내용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아시아리그 공지를 보니 잘하면 플레이오프는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하이원이 만약에 국내 리그에 참가하게 된다면 아시아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지 직관은 완전히 불가능한지 PD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아이스하키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잉도님 이현숙 기자님의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예상 적중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스탠리컵 파이널 어떻게 예상을 하실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베이거스를 포기하고 댈러스를 찍었는데 댈러스가 또 올라갔다는 거.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NHL 심판들 평가가 어떠냐. 요즘은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다른 리그를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NHL 심판들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카메라가 사방에 있고 모든 거를 다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챌린지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리그의 심판이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NHL 심판은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PD님께 질문 주신 거, 하이원 국내 리그에 참가하면 아시아 리그 복귀 가능하냐? 직관은 글쎄 뭐 직관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직관은 뭐 야구, 축구야 이제 실내 종목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중이 입장이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내 종목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예, 농구, 배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스하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서로 간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시국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이원은 예, 애초에 아시아리그 탈퇴했을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었죠. 예. 아시아리그 복귀는 없다. 네, 그러니까 재구성을 할 때에도 예, 국내 대회를 위해서 재구성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피셜이 났었으니까요. 아시아리그 복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플레이오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앞서 정규리그 때처럼 예, 그런 가능해지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가 가는 거고, 예. 예, 그런 조건도 충족이 안 되는데 플레이오프 어떻게 하지라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도잉동님, 네, 답변 드렸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페이스북에 남은킴님 오셨습니다. 9월 19일 어제 주신 댓글인데, 넉넉고 듣고 있는데 프로호르킨이 러시아 갔네요. LA에서 나름 희망처럼 보여진 선수였는데 국내 리그는 우리 옛날 농구 대잔치 시절처럼 실업 3팀, 대학 플러스 기타 함께하면 어떨까 싶은데 안 될까요? 하셨어요. 니콜라이 프로호르킨 지난 시즌에 LA 킹스에서 뛰었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부터는 KHL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그로스크로 이적을 해서 뭐 1라인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보로보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네. 보로보프 씨의 품으로 돌아가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좀 프로르킨 선수도 NHL에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일정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경기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못하는 경기는 좀 많이 못하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 끝나고 LA에서 그렇게 큰 가치를 주는 재계약 조건을 안 불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KHL로 지금 들어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네. 꽤 많이 받았을 겁니다. 프로르킨 정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고 자국 선수한테는 뭐 어느 정도 지불도 하는 자국 리그를 좀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스카 시절부터 그렇죠. 스승이었던 보로비오프 감독이 이끄는 메탈루르크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이제 가점 요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부분도 없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보로비오프 감독 밑에서 프로르킨 선수가 KHL 시즌 제일 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다시 가보자 하는데 지금 굉장히 역할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제, 1라인 센터. 어제 체스카 모스크바전에서도 1골 그렇죠. 1도움 뭐 팀 승리를 이끌던데 기가 막힌 골도 하나 넣었고 1라인 센터에 페널티 킬링도 기용이 되고 파워플레이는 물론이고요.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써먹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한테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NHL에서 뭐 남았으면 좋았겠지만 NHL에서 좀 그렇게 애매하게 기용되는 것보다는 KHL에서 그냥 큰 이제 역할 받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활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농구 대잔치처럼 실업팀, 대학팀, 기타 합친 국내 리그 뭐 대회 이거는 우리나라 종합선수권 대회 포맷하고도 거의 일치하는데 올해 종합선수권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협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뭐 유리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종합선수권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농구 대잔치처럼 옛날에 했었죠. 코리아리그라는 이름 아래에서 대학팀, 실업팀 다 참가를 해서 거기서 순위를 가르고 또 뭐 대학팀이 실업팀을 잡아내고 순위권에 오르고 이런 경우들도 예, 있었는데요. 아시아리그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이제 종합선수권 외에는 예, 대회가 없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시아리그도 안 하는 마당에 다 이렇게 모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을 텐데 여러 가지 뭔가 뭐 이렇게 변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팀도 없는데 그냥 나눠서 앉지 말고 실업 3팀, 대학교 5개 팀 다 나와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팬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네. 예, 옆에서 보면 그게 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실업 3팀의 입장, 대학교 팀들의 입장, 그쵸. 그 외의 팀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서로가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또 조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링크장을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항상 다른 종목들과의 그런 눈치 싸움과의 경쟁 속에서 대관을 따내고 거기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업셋, 대학, 기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기타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좀 견줄 수 있을 만한 뭐 과거 굉장히 오래전에는 뭐 고등학교 팀들이 막 대학교 실업팀 이렇게 잡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현실에 와서는 그런 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뭐 네. U18팀을 구성을 해서 U20팀을 구성을 해서 실업팀과 대학팀들과 같이 코리아리그 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사장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은킴님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다 봤습니다. 오랜만에 이 댓글 내용도 좀 많았고 예, 답변도 좀 충실히 드린 것 같고 많은 시간이 할애됐는데요. 뭐 계속해서 시즌 이어지니까 예,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어인터넷 243회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NHL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NHL 2019-2020 시즌 정말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탠리컵 파이널 1차전이 있었고요. 지난 경기까지 해서 이제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이 끝났는데 오늘 그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 간단하게 먼저 하고 스탠리컵 파이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결승 리뷰 뭐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패한 팀들 입장에서 패인을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통해서 이현숙 기자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시리즈가 먼저 끝난 시리즈가 서부 쪽이었는데 서부 컨퍼런스부터 출발해보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번 시드인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3번 시드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이었습니다. 댈러스 스타스가 1차전 잡고 뭐 유리하게 끌고 갔던 시리즈였고요. 1승 1패 이후에 3차전 댈러스 스타스가 연장승을 거두면서 다시 리드를 잡더니 4차전, 5차전도 연장이었는데 또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따라붙어서 역전승을 연출한 댈러스였습니다. 결국 4승 1패 댈러스 스타스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꺾고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고요. 2000년 이후에 20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21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1번 시드를 달고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결국은 댈러스에게 잡혔습니다. 야, 이현숙 기자님의 서부에서의 그 우승 후보가 처음에 이제 베이거스였는데 지난 회에 댈러스가 이길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셨고 적중했습니다. 이 패배를 예상하신 건데 예. 뭐 예상하신 대로 베이거스가 그렇게 좀 흘러가서 지게 됐다고 보시나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번 이제 컨퍼런스 결승 탈락한 두 팀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들의 색깔을 잃어버린 팀들이 다 졌습니다. 예,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베이거스가 어떤 자신들의 색깔을 잃어버렸냐 한다면은 다양한 라인에서의 득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데버 감독이 작년까지 지휘했었던 세너제이 샥스랑 좀 느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강점 같은 경우에는 한 1라인, 2라인, 3라인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그냥 그 경기는 터져버리는 거고요. 한 두 라인 정도 막힌다고 하더라도 한 라인에서 폭발을 해서 또 잡는 경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세 라인 정도는 득점 라인이 꾸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승리 플랫 베이거스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댈러스를 상대로. 예. 5경기 동안 베이거스가 슈팅에서 밀린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이 5경기 중에. 예.
그래서 전체 시리즈 전체 슈팅 수 보시면 166대 118이에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 예. 전체 득점을 보면은 시리즈 전체 득점을 보면은 베이거스 8골, 댈러스가 9골이었습니다. 이런 것 부분에서 댈러스도 많이 넣은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베이거스는 더 못 넣었습니다. 더 못 넣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이제 결승전에서도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댈러스의 강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1-3라인에서 터진 득점력이 이번 시리즈에 뭐 거의 없었죠. 사실 지금 5경기 8골은 진짜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경기력입니다. 예. 이런 경기력을 보면 사실 진짜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각 라인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패처레티, 마르체소, 터크 이런 선수들이 보통은 이제 좀 득점에서 조금 더 득점 같은 부분에서도 각 라인별로 1, 2, 3라인에 좀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득점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선수들이 좀 득점에서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5경기에서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선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차전에 겨우 한 골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활약했던 선수가 스테스니 선수 정도였던가 칼손 선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2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9명 선수 중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팀의 강점이 1, 2, 3라인에서 터진 득점이 좀 안 나왔다. 좀 결정에서의 좀 부진이 댐코한테 귀신 들리는 걸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전 시리즈부터 조금 말리기 시작했다. 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본 기억으로는 데보어 감독이 이런 비슷한 내용도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댐코 선수에게 막히기 시작한 뒤로부터 좀 경기가 좀 틀어지는 양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발목이 잡힌 거죠. 지난해 이현숙 기자님이 그 베이거스가 이길 수 있는 변수로 어떤 고정적인 득점 라인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생각했던 만큼 베이거스가 그런 라인이 나타나지 않은 없었습니다.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댈러스의 후도빈 골리가 이번 시리즈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줬고 또 뚫기가 또 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후도빈의 폭주는 사실 뭐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관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이거스에서 잘 나왔었어요. 네. 자, 댈러스 스타스가 결국 분위기를 또 탔고요. 또 5차전 또 아주 또 짜릿한 역전승으로 올라갔고 댈러스가 이 올라가는 그림이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올라가는 그림도 좋고 지금 사실 템파보다 댈러스에 조금 더 우승이 고픈 선수들이 많습니다. 파벨스키 그리고 라둘로프 선수도 KHL에서 다 이루고 넘어와가지고 NHL에서는 아직까지 트로피가 그렇게 없거든요. 옛날에 막 살라바트 때도 엄청 잘했고 체스카 때도 그냥 뭐 살라바트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득점 랭킹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뛰었는데 어쨌든 그거도 그렇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페리 선수는 어쨌든 또 오랜만에 또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불꽃을 태우려는 이런 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케라 선수도 그러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템파 팬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림은 댈러스가 우승하니 조금 잘 빠지기는 합니다. 뭐 저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이 올라가는 그림이 좋다라고 드린 말씀이 우승팀으로 가는 과정,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 지금 댈러스 스타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고 탈락의 위기를 넘어 뭐 역전승에 또 어떤 그림 자체는 댈러스가 우승하는 그림이 좀 드라마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댈러스 스타스가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고 먼저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보겠습니다. 2번 시드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6번 시드로 올라온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였는데 이 시리즈는 6차전까지 갔습니다. 사실 1차전에 템파베이가 8대2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2차전 접전 끝에 템파베이가 한 골차 신승을 거뒀고요. 3피리어드 종료 9초 전에 결승골. 쿠체로프 선수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1차전에서도 쿠체로프 선수 5포인트 맹활약이었는데요. 3차전 뉴욕 아일랜더스가 한 경기를 만회를 했는데 4차전 다시 템파베이가 가져가면서 3승 1패. 5차전이 2차 연장까지 가는 아주 긴 승부였고요. 여기서 뉴욕 아일랜더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교롭게도 뉴욕 아일랜더스가 3차전, 5차전 이겼는데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안 나온 두 경기를 뉴욕이 잡았어요. 6차전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역시 연장 승부였고 이날은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이제 출장을 했는데 연장에서 앤서니 서레리 선수의 골든골 나오면서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뒀고 4승 2패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동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제 5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요. 통산 3번째군요.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아일랜더스 예상했던 대로 4승 2패 또 적중을 하신 이현석 기자님인데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템파베이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템파가 여지를 좀 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포인트가 3경기 안 나온 거는 그건 부상 때문에 못 나왔지만 5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좀 포인트 수 관리를 해주면서 약간 이제 좀 부상을 좀 달고 뛰니까 조금 이 경기 쉬어도 근데 거기서 조금은 여지를 제공하는데 그래도 이제 5차전도 저는 템파가 이겼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오프사이드로 취소 안 됐으면 그것도 이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계속 우세한 경기를 템파베이가 하는데 그렇죠. 스코어는 좀 그 마지막에 셔틀콕 그 실수 딱 한 번 그 역습 나와서 결국 골을 먹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템파가 거의 밀리는 경기를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센 팀이 그냥 찍어 누르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 생각보다는 4대0이나 4대1 같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고 4대2까지 간 거는 약간은 조금 고전을 했죠. 뉴욕 아일랜더스가 왜 패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뭐 힌트를 주셨죠? 자기 색깔을 발휘하지 못했다. 뉴욕 아일랜더스의 잃어버린 그 색깔은 뭐였나요? 아일랜더스 올해 강점을 보시면은 공격수들이 굉장히 근면한 활동량을 활용을 해가지고 상대 지역에서도 타이트하게 체킹 게임을 걸면서 상대방 경기 흐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거기에서 실수가 나와서 우당탕탕 한 골 들어가고 실수가 나와서 또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점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조바심에 더 공격 서두르다가 또 턴오버 나오고 게임 터지고 이런 경기가 시리즈 쭉 가면서 계속 이제 아일랜더스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워싱턴 필라델피아도 이런 거에 당했고요. 그리고 아일스가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리드를 잡아버리면 그걸 다시 가져오기가 너무 어려운 팀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일랜드의 강점에 좀 이제 요인을 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경기력이 템파 상대로는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안 됐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템파가 결과적으로 압박 걸려면은 좀 보드 플레이 이제 덤프앤체이스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일스가 덤프앤체이스에서 잡고 그냥 가다가 시간을 이제 늦추면서 압박에 당하는 게 아니라 템파는 간결간결하게 보드에서 그냥 톡톡 쳐버리면서 아일스의 체킹 게임을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템파는 아주 쉽게 상대방이 지역에 들어간 이후에 보드 플레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좌우로 열심히 막 돌리면서 템파 선수들이 아일스 선수들이 계속 체력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면서 더더욱 아일스가 아일스답은 플레이를 못하게 가는 그런 경기 양상이 계속 나왔고 아일스가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서 상대방의 뭐 패스나 이런 걸 끊고 역습 나가는 것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한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도 경기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템파가 아일스의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서 준비를 잘 해왔다고 할 수가 있고 아일스가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5, 6차전은 고육지책으로 템파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수 7명을 기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거의 공격력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일스의 색깔이 더더욱 무뎌지게 되고 말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포워드의 전방 압박 체킹인데 그 체킹 게임을 포워드들이 해야 되는데 포워드를 한 명 뺐습니다. 가능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더 색깔이 무뎌지는 결과가 나왔고 공격대로 안 풀리고 수비는 그냥 좀 막아내는데 급급한 딱 거의 그 수준에 그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경기력이 나오면은 시리즈를 이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트로츠 감독 입장에서도 1차전 대패 후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또 1승 3패로 밀렸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7명의 수비수를 쓰는 전술로 바꿨을 정도니까 뭐 해볼 거는 많이 해본 느낌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템파베이는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과는 좀 전력이 다른 좀 강한 상대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왜 패했는지 이렇게 패인 분석으로 일단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댈러스 스타스의 스탠리컵 파이널 이미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2019-2020 시즌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승부 스탠리컵 파이널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만이 남아있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스테니컵 파이널 일정 안내를 먼저 드리면 에드먼턴 로저 플레이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1차전이 오늘 이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이제 한국 시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루 걸러 한 경기씩 진행이 되는데 22일에 2차전이 있고 24일에 3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4차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26일 4차전 끝나고 바로 다음 날 27일에 5차전 백투백 경기로 열리고요. 그리고 하루 쉬고 29일에 6차전, 7차전까지 갈 경우에는 한국 시각으로 10월 1일 목요일 추석날에 이제 우승팀이 가려질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에요.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하면 하루씩 앞당긴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정규 시즌 전적부터 좀 시작하면서 프리뷰를 해볼까요? 예, 12월 19일 댈러스 템파베이 아말리아 아레나에서 펼쳐졌는데 4대3으로 이제 연장승 댈러스가 승리를 했고요. 1월 27일은 댈러스의 홈에서 펼쳐졌고 3대2로 댈러스가 또 연장승을 했습니다. 두 경기 다 연장승부였는데 두 경기 다 댈러스가 이겼던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결과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19일 경기. 두 경기 모두 이 댈러스는 시즌 중에 하나 좀 큰 사건이 있었죠. 감독이 중간에 맞습니다. 해임이 됐었거든요. 12월 10일부로. 그것도 저는 이 댈러스가 스토리를 쓰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짐 몽고메리 감독이 이제 뒤에 밝혀지지만 알코올 남용 같은 문제로 중간에 해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때는 상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었던 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바뀐 이후에 두 경기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조금 더 19일 경기의 의미가 크게 뭐냐면은 19일 경기에 후더빈 선수가 나왔던 경기예요. 예. 27일 경기는 비숍 선수가 나왔던 경기입니다. 음. 근데 후더빈 선수가 거의 계속 나올 게 확정적으로 이제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는 첫 번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연장승이기 때문에 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3대3 연장이잖아요. 팽팽한 양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팀의 대결 프리뷰는 두 팀에게 있어서 각각 이번 시리즈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잘 되면 이길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동부의 챔피언 템파베이 라이트닝부터 들어볼까요? 뭐가 이번 시리즈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할 변수가 될까요? 플레이오프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 중에 댈러스와 유사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타입의 팀을 만났다는 건데요. 예.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콜럼버스, 2라운드 보스턴, 3라운드 아일랜더스 잡고 왔잖아요. 근데 댈러스랑은 꽤 많은 다른 성향을 가진 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이제 좀 맞상대하는 생소한 좀 느낌의 타입의 팀이 돼버렸어요.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리치, 사이즈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승부를 보고 실제로 이제 네트 앞에서 득점이 많이 나온 거나 좀 보드 플레이 같은 부분도 이제 좀 적수에 이용을 하는 요런 이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콜럼버스, 보스턴, 아일랜더스가 좀 그런 성향의 팀은 아니거든요. 진짜 리치, 사이즈로 승부를 하는 이런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대응이 미진하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끝날 가능성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응이 진짜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전 시리즈까지 상대했던 팀이 스피드 하키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라도, 그리고 각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득점 기여, 게다가 라인별로 수비 대응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턴오버 유도한 이후에 역습 같은 것도 잘하는 베이거스 같은 팀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템파를 상대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이 두 팀이 유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콜럼버스, 아일랜더스, 보스턴이 댈러스랑 유사하냐 아니면은 콜로라도, 베이거스가 템파랑 유사하냐라고 하면은 콜로라도, 베이거스가 템파랑 조금 더 유사한 게 사실입니다. 뭔가 좀 적응하는 측면에서는 댈러스가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훨씬 더 센 거를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티고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유사한 컬러를 가진 상대랑 플레이오프 내에서 좀 맞붙지 못했던 변수, 이런 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템파베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댈러스보다 베이거스가 올라오는 게 좀 나았을까요? 그 부분도 템파베이로서는 조금은 또 불안감을 안고 갈 수 있는 요소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색깔 카키를 구사하는 팀 댈러스를 만난 템파베이가 과연 다시 또 적응력을 보이면서 이번 시리즈도 리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댈러스 스타스의 입장에서 이번 시리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개를 고민을 했는데 수비들이 일단 얼마나 공격 부분에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하나랑 1라인이 밀리지 않을 것 요 두 개를 고민했는데 그래도 1라인이 좀 안 밀리는 게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라인에서 밀리면 안 된다. 예. 상대방의 1라인이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진짜 제일 강력한 1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인트, 쿠체로프, 팔라트 요 3명. 예. 새 쌍둥이 라인 버전 2. 2015년에 새 쌍둥이 라인 해가지고 나왔을 때 쿠체로프, 팔라트, 존슨 요 3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포인트가 들어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습니다. 훨씬 더 강한 이제 2.0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선 시리즈 보셨지만 뭐 포인트가 빠졌을 경우에 이 라인이 또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역시 1라인이 좀 분전이 필요하고요. 거의 뭐 맞불을 놓는 상대방의 1라인이 이쪽에서 맞불을 놓는 그런 움직임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댈러스 1라인은 좀 득점의 안정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진짜 이 친구들이 잘하느냐라는 부분. 물론 이제 괜찮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이제 잘하느냐라는 거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라둘로프, 세긴, 벤 요 트리오가 결성된 시점부터 사실 이 약점은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어요. 어느 때는 진짜 최고고 어떨 때는 진짜 뭐 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라운드에 6경기에 요 세 선수가 6경기 10포인트입니다. 예. 2라운드 콜로라도 7경기에서 이 세 선수 21포인트 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는 9포인트 올렸습니다. 5경기에서 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1라인 믿고 맡길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3라운드 역시 9포인트 중에 5포인트는 벤에서 나왔어요. 예. 제이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승에서 상대방의 1라인에 상응하는 득점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많이 힘들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1라인도 상대방의 1라인에 맞춰서 일정 이상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겠죠. 포인트, 쿠체로프, 팔라트, 템파베이 1라인이 워낙 막강한데 과연 댈러스의 1라인이 어느 정도 뭐 맞불을 놓을 수 있겠는가. 1라인에서 밀리면 어려워질 수 있는 댈러스 스타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팀별로 일단 변수 한 가지씩 꼽아봤고 오늘 오전에 1차전이 있었는데 4대1로 댈러스 스타스가 이겼습니다. 오늘 1차전 안톤 후도빈 선수 역시 나와서 35세이브 1실점 활약을 했는데 이 피리어드 이후에 이제 승부가 갈렸죠. 1차전 이현숙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감상평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직선적인 공격을 선택했던 댈러스의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템파는 사실 7명 수비수도 여전히 들어왔고 큰 전술적으로 큰 이제 변화를 주지 않은 채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댈러스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한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예. 일단 퍽을 잡으면은 뭐 덤프로 쭉 밀어넣고 덤프앤체스 강요를 해가지고 우리 쪽이 피지컬이 앞서니까 퍽 싸움을 이겨서 아니면 경합 같은 부분에서 승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 들어와도 뭐 그렇게 그 어렵게 풀어나가지 않고 그냥 뭐 바로 슛 가져가면서 뭐 아니면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페이스오프는 댈러스 쪽이 조금 더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페이스오프를 이겨서 셋업 플레이를 가져가자. 이런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거 직선적인 운영이 효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네. 그런 부분에서 리드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좋았죠. 그리고 중립지역의 수비 같은 부분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템파가 브레이크아웃을 시작하는 부터 원투투나 뭐 원포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술집에 있는 그런 전술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수비 전술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인마크를 해버렸거든요. 시작부터. 예. 그러면서 템파가 이렇게 그 가져가는 이제 퍽을 이제 전개하는 옵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인마크로 그냥 아예 뭉개버렸습니다. 1, 2피리어드까지. 그런 부분도 잘 통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 좀 대인마크가 뚫리기 시작했던 3피리어드 어떻게 뚫었냐라고 하면은 템파가 그때부터는 퍽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중간에 중립지역에 있는 선수 공격석에 한 명 연결을 했는데 그 선수가 칩으로 집어넣고 다음에 선수가 왜냐하면은 푼레이스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되면은 상대방의 지역에 들어가는 경합 상황이 되면은 템파 선수들 공격적인 스케이팅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 이제 3피리어드는
템파가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가 했더니 후도빈이 그때부터는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 좀 적소의 활약이 잘 겹쳐서 좀 1차전을 잡을 수가 있었죠. 템파베이가 뭐 유효 슈팅 수도 더 많고 뭔가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도는 하는데 막힙니다. 오늘 또 한 골에 그치면서 패배를 막지 못했어요. 사실 그 예상을 이제 1차전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그렇죠. 긴 했는데 이번에 좀 코로나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네, 뭐 저희도 뭐 주말 끼고 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1차전이 끝난 시점에서 2차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댈러스가 이기긴 했어도 댈러스 쪽에서도 개선점이 필요했었던 경기였습니다. 템파는 당연히 졌기 때문에 무조건이고요. 템파가 상대방 앞서 말씀드린 대인 수비로부터 시작하는 중립지역 공략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공격 전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숙제 하나.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략 한 3피리어드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3피리어드 슈팅 숫자가 22대 2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아무것도. 그랬기 때문에 두 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선할 필요는 있었죠. 근데 개선의 여지가 보였던 거는 템파 쪽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쪽에서요. 그렇죠. 3피리어드부터는 완벽하게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해냈거든요. 예. 그리고 템파 공격진이 연속으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득점을 못하는 흐름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기도 안 열리는 이제 상황 자체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 경기 템파베이의 득점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후도빈이 아예 안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콜로라도전 이제 상기해 보시면은 콜로라도가 원하는 게임을 하기 시작하기부터는 콜로라도가 흐름을 팍 잡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꺾어버린 경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그렇다면 템파베이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템파베이의 우승을 예상하시는 거군요. 예. 길게 가면 4대3이고요. 일찍 끝나면 4대2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4승 2패 내지 4승 3패로 1차전을 내줬지만 템파베이가 이 시리즈를 뒤집고 이길 것이다. 예. 라는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 과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예상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신 이현숙 기자님인데요. 이번 예상도 맞을 것인지 거하게 마지막에 틀려 먹을 것인지 지난 시즌에 마지막에 틀리셨어요. 예. 템파베이 팬분들이 많이 설레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근데 두 팀 다 사실 너무 좋은 팀이었어서 네.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강한 팀들이 올라온 거니까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기는 이제 그런 흐름 같은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팀 다 이번 플레이오프 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템파베이가 저는 이현숙 기자님 같은 전문가가 아닌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경기들을 쭉 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전력이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전력은 템파베이가 우세한 게 맞는데 이제 전력만으로 우승팀이 결정되는 그렇죠. 건 아니니까요. 네. 예. 또 일단 댈러스가 1차전을 잡았고 또 현재 또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댈러스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동안 해온 걸 봐서는. 근데 저는 좀 댈러스가 이번에 아까도 계속 뭔가 좀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잘 써나가고 있다. 사실 템파베이는 댈러스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쉽게 예.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근데 댈러스는 좀 위기도 있었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시즌 도중에 감독 바뀌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별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좀 뭔가 우승팀으로 가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난번에 콜로라도 시리즈 7차전에서 키비란타 선수라는 또 깜짝 스타가 탄생을 했는데 오늘 1차전에 선제골을 넣은 조엘 헨리 선수가 이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 선수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NHL 통산 5년 동안에 한 골도 없었던 선수인데 오늘 선제골을 넣고 1차전을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외의 선수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다. 근데 작년 KHL 플레이오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작년 플레이오프요? 앞토밀리스 대 11위전. 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봤는데 왜 지금 무슨 기억이 있는지 그때
보드로프 선수가 맘킨 선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규 시즌 거의 골 못 넣다가 그 선수가 플레이오프 5경기에 3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팀의 어떤 전형적인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거는 맞아요. 계속 지금 뭐 예상치 그게 못한 선수들이 계속 났어. 튀어나오고 있어서 좀 댈러스가 뭔가 좀 기운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댈러스가 우승하는 게 그림이 예쁘게 빠집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리아노프 선수도 막 4골 넣은 경기 있고 그랬잖아요. 캘거리전에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 키비란타 선수 또 골 또 넣었군요. 골 넣었죠. 네. 중요한 오늘 골 두 넣었네요. 번째 골 결승골 아마 넣었을 겁니다. 세 번째 골. 세 번째 골. 네, 살아나는 골. 올렉시액이 두 번째 골이었죠. 네. 예. 어쨌든 좀 리드를 늘리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2피리어드 끝나기 직전에 넣었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컸어요. 그 골도. 네. 부분이 있고 지금 NHL이 7전제 통산 승률을 봤을 때 1차전 잡은 팀이 68.9%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7전 4선승제에서도 1차전 잡으면 많이 확률이 높군요. 예, 댈러스가 네. 많이 유리하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템파 2004년에 우승했을 때 1대4로 첫 경기 졌었습니다. 그런 또 과거가 네. 아주 재밌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면 또 뭐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배들의 그 재현할 수 있을지. 시리즈는 기니까. 네. 뭐 이제 1차전 끝난 거고요. 그때 제 기억엔 템파가 7차전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2대1이었던가 2대0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공통적인 거는 두 팀 다 바로 직전에 스탠링컵 파이널에서 패했던 팀들이라는 건데 우승을 이제 놓쳤던 경험이 바로 직전 그 컵 파이널에서 있었던 팀들인데 이번에 뭐 두 팀 중에 한 팀은 컵을 들 거기 때문에 뭐 16년 만이냐 21년 만이냐 뭐 누가 우승하든 꽤 오랜만에 괜찮습니다. 우승이니까 예. 뭐 잘 갈라먹는 예.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석 기자님이 댈러스 스타스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가요? 또 러시아 선수. 라둘로프 선수. 사실 라둘로프. 이번 플레이오프 때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네, 한번 기념 삼아서 입고 와봤습니다. 뭐 예상은 좀 다음에 템파베이 저지 입고 나오시는 거 아닌지. 우승하면은 그렇겠죠. 네. 아무튼 뭐 매주 이렇게 바뀌니까 보는 재미가 있는데 라둘로프 선수의 저지였다는 거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NHL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댓글로 또 감상평이나 의견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43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KHL 소식입니다. KHL이 9월 2일에 2020-2021 시즌 개막을 해서 3주 정도, 이제 첫 3주 정도의 정규 시즌 일정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뭐 다이나믹합니다. 여기 KHL이 뭐 그 이유는 코로나19를 안고 시작을 한 시즌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금 사건 사고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한 2주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는 새 시즌이 되고 있어요. 예. 뭐 넵테이미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온 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케리트랑 직접 막상대했었던 요케리트, 넵테이미크와 상대했던 요케리트가 국가 이제 보건부로부터 14일 동안 격리를 하십시오. 네, 핀란드 정부가 그렇죠. 이제 자가 격리를 시킨 거군요. 예. 그러면서 오늘 풀리긴 했는데 오늘 예. 이제 그거는 좀 뒤에 이야기인데 오늘 풀리긴 해요. 어쨌든 이러면서 또 연기가 됐어요. 6경기인가 5경기가 연기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2주간 5경기가 그렇죠. 취소 연기됐습니다. 그날 아크바르스 경기 있어서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예. 갑자기 연기 이제 발표가 났었어요. 그리고 바리스에서도 확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바리스 누르술탄 이제 카자흐스탄 팀인데요. 예. 여기서도 대거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11명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12명. 적으로. 예, 12명인가. 예. 전체 선수단 전체에서 12명 나와서 여기도 이제 격리 들어가면서 5경기인가 6경기가 아마 그 연기가 됐을 겁니다. 네, 바리스의 경기가 2주간 6경기가 취소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연기됐습니다. 6경기 취소가 됐고요. 이제 연기된 경기는 추후 일정이 예, 발표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나오지 않았고 예. 뒤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로코모티프까지 선수들이 증상을 호소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코로나인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는데 코로나가 일단 최초 검사에서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한 좀 병 증세가 좀 보였다. 코로나 같은 증세였겠죠. 그러니까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가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로코모티프의 경기도 연기. 예. 이게 뭐 줄줄이 지금 일정 소화가 안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죠. 이게 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KHL이 시즌 종료를 하면은 뭐 그 다음 주라든지 바로 이제 월드 챔피언십 딱 들어가게끔 스케줄을 짭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종료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첫 스케줄에 따르면 정규 시즌 뭐 플레이오프까지 다 해서 예, 올해 플레이오프는 길어도 4월 30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월드 챔피언십 시작하는 날짜는 5월 21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된 거예요. 그 KHL 스케줄 짤 때.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3주 정도 여유를 두면은 이 뭐 그새 경기 넣으면서 또 그 빠진 일정 채우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일찍 감염된 팀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페이스로 감염이 이어지면은 일정 연기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더 밀릴 수도 있는. 예, 아마 아니면 올스타전을 없앤다든가. 예. 그런 수까지 취해야 될 상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플레이오프를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뭐 플레이오프를 1라운드를 뭐 오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플레이오프 엄청 타이트하게 돌아가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또 중요한 플레이오프 시점에서 철수한 팀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작년처럼. 좀 많이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요케리트가 확진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이제 KHL이랑 요케리트가 당국에 확진자 안 나왔으니까 격리 풀어달라 해서 오늘부로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뭐 바리스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케리트는 지금 그렇게 나왔고 요케리트 상대 팀이었던 거니까 사실 이건 가능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순위표가 예. 좀 보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편하죠 지금. 일정이 밀리면서 각 팀들의 경기 수 차이가 이거 뭐 한두 경기 차이가 아니라 4경기, 5경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 순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 돼버렸고요. 저희야 아시아리그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시아리그 몇 경기 차이 나다가 그렇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런 규모가 큰 리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4경기, 5경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조금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졌고요. 저는 좀 눈길을 끌었던 건 지금 요케리트 헬싱키, 핀란드 팀, 그리고 바리스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팀 지금 바로 좀 자가격리 들어가고 일정 취소, 연기 됐는데 뭐 바리스랑 경기한 팀들, 넵테이미크랑 경기한 팀들, 이 다른 러시아 팀들은 뭐 아무 자가격리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경기 연기 없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팀들은 다 하고 없습니다. 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뭐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로코모티프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래도 뭐 한 경기 연기잖아요. 갑니다. 네. 넵테이미크는 확진자가 나온 당사자 팀인데 그냥 한 경기 연기하고 그죠. 바로 다음 일정부터 재개가 됐어요. 무시무시하죠.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지도 좀 의문이고 아무튼 좀 우여곡절을 시즌 초반부터 겪고 있는 KHL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KHL 올 시즌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또 어떤 기준으로 몇 팀 정도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 10% 했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서 짧지만 그래도 좀 돋보이는 팀이 있어서 4팀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돋보이는 팀. 뭐 좋은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쪽으로도 돋보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부 컨퍼런스 2팀을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 팀 볼까요? 디나모 민스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벨라루스의 디나모 민스크 팀인데요.
초반에 성적이 좋습니다. 예, 뭐 초반에 그림 그대로 아주 뭐 순항하고 있는 디나모 민스크고요. 예. 항상 민스크는 외국인 자원에 많은 공을 들이는 팀입니다. 돈도 아마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메넬, 코즈, 클링크헤머, 알른크비스트, 프르흐 뭐 이런 자원들이 좀 공들여서 영입 들어온 자원인데 다 잘하고 있네요. 아, 프르흐 선수 빼고 다 잘하고 있네요. 예. 이런 부분에 기존의 외인 자원인 스푸너, 프린스, 파레 같은 선수들도 다 잘하면서 화력이 덩달아 상승하는 이런 좀 좋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KHL의 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가 팀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5명입니다. 그 비러시아 선수 5명까지 그렇죠. 러시아 팀들은 가능하고요. 예. 비러시아 팀들은 자국 선수 플러스 러시아 선수가 10명 되면은 그 이후로는 외국인 선수 몇 명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비러시아 팀이라면 카자흐스탄의 바리스 누르sultan,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디나모 민스크 있고요. 라트비아의 디나모 리가 있고, 그렇죠. 중국의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있고. 그렇죠. 뭐 이런 팀들. 예전에 뭐 메드베스차크 뭐 이런 팀들도 있었고,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이런 팀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요케리텔신 자국 선수 플러스 러시아 선수 합쳐서 10명 이상만 채우면 나머지는 어느 국적이든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팀들. 근데 이제 디나모 민스크가 그만큼 외국인 자원이 많은데 잘하고 있군요. 예. 예. 근데 뭐 작년까지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올해 조금 이제 디나모 민스크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한 2년 전에 언더20에서 참 좋은 모습 보였던 이제 주니어 자원들, 지금 뭐 21살쯤 되는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이 중에 좀 중심 자원에서 좀 잘하는 선수가 생겼습니다. 뭐 샤랑고비치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생각보다 큰 롤이 좀 부여가 되면서 이 선수가 거의 뭐 2라인 센터 같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생각을 했었던 옛날에 언더20 때 탑 디비전 우리 있었을 때 벨라루스 국가대표팀으로 잘했는데 북미에서 뛰고 있던 어중간한 AHL급 레벨 선수를 그냥 올해 민스크로 데려오자라는 선택이 주요해버렸습니다. 그런 좀 전략적인 선택까지 딱 들어맞으면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전으로 생각하고 영입했던 프르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프르 선수까지만 기량이 올라오면은 이거 생각보다 지금 뭔가 좀 칼을 좀 들이밀 수 있는 이런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팀들에게. 원래는 사실은 그냥 그 전력 차이가 많이 났었어. 아예 그냥 이런 맞붙을 엄두도 좀 내기 어려웠던 팀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많이 좀 좋아졌다. 좀 다크호스가 될 만한 이제 초반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요케리트 헬싱키를 제외하면 이제 비러시아 팀들이 KHL에서 전통적으로 좀 약세잖아요. 약세일 수밖에 없죠. 근데 디나모 민스크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올 시즌 현재 6경기를 치른 가운데 승점 8점입니다. 요케리트전 기권승이 포함되어 있긴 해도 그래도 지금 3승했다는 거잖아요. 승점을 많이 쌓고 서부 컨퍼런스 4위예요. 지금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뭐 강팀들한테도 쉽게 안 지는, 꽤 괴롭히고 뭐 아깝게 지는 지금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디나모 민스크 계속 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돋보이는 팀 살펴보고 있는데 서부 컨퍼런스에서 한 팀 더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입니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어떤 면에서 좀 돋보이나요? 초반에 좀 생각보다 너무 못하고 있네요. 스파르타크는. 안 좋은 쪽으로. 1라인에서 뛰고 있는 레테레 그리고 유세, 바코시 이런 선수들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호울라초프 선수와 마트레이드 돼서 들어온 선수가 있죠. 세르기 시로코프 선수. 이 선수가 2, 3라인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와 함께 세너제이에서 2년 동안 뛰다가 돌아온 루카시 라델 선수도 좀 예전에는 진짜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에이스 공격수였거든요. 스파르타크 에이스 공격수였는데 올해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잘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생각만큼 스파르타크는 좀 굴러가지 않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현재 스파르타크가 7경기에 승점 5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좀 스파르타크 하면 약간 좀 도깨비 팀 기질이 좀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 살라바트 율라예프를 또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또 트락토르한테는 잡히고. 그렇죠. 참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력.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어쨌든 현재는 지금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예. 예. 뭐 또 레테레 라딜 선수가 좀 부상을 당했는지 최근에 좀 경기를 출전을 못 하고 있고요. 예. 수비의 핵심 작년에 정말 잘했었죠. 야코프 릴로프 선수. 이런 선수도 올해는 너무 부진하더라고요. 그리고 확고한 주전인 후다체크 선수까지 거의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스팔로프 선수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전은 후다체크입니다. 이 팀은. 그런 부분도 주전권리 부진까지 있기 때문에 좀 작년의 강점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또 요약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좀 빨리 제 페이스를 찾을 필요가 있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인 것 같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도 두 팀 돋보이는데 첫 번째 팀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입니다. 프로오르킨 선수가 뛰고 있는 보로베프 감독의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뭐 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모전 체스카를 아주 화끈하게 잡아내는 3피리어드 4골 넣는 수비력이 좋은 체스카 모스크바가 4실점 경기를 하고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메탈루르크 어떤 면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근데 그것보다 네. 골텐딩이 정말 빛납니다. 지금 골텐딩. 메탈루르크. 예. 사실 지난 시즌에 매번 그랬지만 코셰치킨의 백업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 올키누오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드미랄이 없어지는 바람에 안 나오는 바람에 예. 올키노라 선수를 데려왔는데 코셰치킨 선수 이상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5경기에서 1.32에 95.2%입니다. 세이브 성공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사실상 주전입니다. 지금 올키노라 선수가. 코셰치킨 선수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셰치킨 못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1.19에 95.2%네요. 2경기나 3경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키노라가 조금 부진하다고 해도 카드가 또 한 장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부분도 메탈루르크 입장에서 참 좋은 부분이고요. 예. 초반에 확실히 좀 상승세에 도움을 많이 주는 2명의 골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셰치킨 선수가 KHL 통산 최다승 골리인데 뭐 이 확고한 이제 넘버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올키노라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뭐 백업 이상해 거의 주전에 가까운 그런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뭐 막강한 원투 펀치가 그렇죠. 구성된 지금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인데 뭐 이런 그 안정적인 골텐딩을 바탕으로 좀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7경기 5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메탈루르크는. 네.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스카보다도 더 지금 낮은 수비, 낮은 실점,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탈루르크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감독이 좀 입맛에 맞는 선수를 잘 데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런 거를 메탈루르크가 보여주는 거고요. 예. 자, 메탈루르크의 상승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팀 더 있는데 동부 컨퍼런스 어떤 팀인가요? 11위 노보시비르스크입니다. 11위 노보시비르스크 리전. 여기 지금 기대 좀 이하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력이 좀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제 화끈한 경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어느 경기였나요? 푸스틴이 10몇 분 만에 헤트트릭 하면서 역전승을 거둔 경기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네. 그런 경기도 나오긴 하는데 좀 11위의 강점이라고 하는 좀 버티면서 1라인 화력 극대화하면서 거기서 리드 잡고 또 버티고 이기는 그런 경기가 아직 100%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라인 주축 자원들의 지금까지 활약은 나쁘진 않은데 중간 자원으로 좀 보강하면서 올해는 2라인, 3라인도 경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자원이 에릭 오델, 그다음 올레그리 이런 선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선수 득점 기회가 생각보다 좋지는 못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버티는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골텐딩 부분에서 세테리, 크라시코프 선수 2명 모두 지금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크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서딘 크라스토트킨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주전 백업이 동시에 무너지면은 좀 복구하기가 어려운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10몇 분 만에 한 선수가 헤트트릭을 해서 이기는 경기가 있지만 그런 경기가 한 시즌 몇 번 나올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디나모 리가전이었군요. 그 그렇죠. 경기가. 예. 근데 그거조차 디나모 리가죠. 예. 어쨌든 그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경기력 자체가 지금부터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1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11위도 스파르타크와 마찬가지로 7경기에 승점 5점입니다. 개막 4연패 후에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을 상대로 시즌 첫 승했고 디나모 리가전 아까 그 푸스티넨 선수 헤트트릭으로 역전승했고 좀 약체들을 상대로 그렇죠. 일단 2승을 했고
또 바로 디나모 모스크바전은 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콜룬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교 선수들, 외국인 화교 자원들이랑 그 외국인 자원들이 이제는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에. 근데 합류한 뒤로 좀 나아졌던데요. 예. 그런데 예. 합류하기 전이었어요. 그 11위가 예. 이겼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신다면 지금 11위가 얼마나 경기력이 초반에 안 좋은지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서부, 동부 두 팀씩 이제 시즌 막 극초반인데요. 현재 좀 돋보이는 팀들, 좋은 쪽 또 안 좋은 쪽으로 총 4팀을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KHL 어떻게 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고는 있는데 오늘 아무르 하바롭스크 새 감독 발표가 떴어요. 벌써 뭐 이제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교체 벌써부터 7경기 만에 8경기 했나요? 익숙하죠 이건. 네. 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아무르가 뭐 지금 1승밖에 못 거뒀기 때문에 6패도 다 정규패입니다. 개막 6연패 후에 첫 승 했는데 바로 감독이 바뀌어서 아 그것도 그러네요. 네. 뭐 미리 결정돼 있었겠죠. 네. 자, KHL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3회 잠시 후에 국내외 하키 소식 박힘찬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박힘찬 PD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이번 주 하키계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 예정돼 있었던 대회들 취소, 연기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대회가 U20 대회, 남자 U20 대회가 올해 12월 말부터 해서 1월 초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고 보니까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빼고는 다 취소됐더라고요. 그 하프 리그들은. 남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은 예정대로 하고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고 나머지 그 밑에 이제 디비전 대회들은 다 취소. 올해 에드먼턴 버블에서 톱 디비전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여자 U18 대회도 우리나라 이제 D1B 출전 예정이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고 여자 U18 대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비전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대회가 이렇게 다 취소가 되면서 뭐 준비하고 있던 선수단은 좀 많이 좀 아쉽고 허탈할 것 같습니다. 과연 뭐 내년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도 열릴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일단 뭐 현재 기준으로는 예정을 잡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 이건 연기군요, 이건.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예선 1라운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12월 달 아이슬란드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연기되는 걸로 됐고 요게 1라운드 예선인데 예선 1라운드가 연기됐으니까 2라운드에도 일정 영향이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2라운드 F조 대회가 우리나라 강릉에서 내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라고 지난번에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그러면 1라운드 일단 연기, 그 이후의 일정도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뭐 많이 오래 남은 것 같긴 해도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금방 다가올 텐데.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에요. 지금 뭐 도쿄올림픽 이미 이렇게 됐고, 베이징 올림픽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회들이 취소 연기가 됐고, 뭐 남자, 여자, 성인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라던가 남자 U18 대회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연기 내지는 취소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일단 남자 D1A에 출전 예정이는 우리나라가 A 대표팀입니다. 남자 내년 5월 달에 슬로베니아에서 예정이 돼 있고 여자 D1B 출전 예정인 여자 대표팀은 이제 내년 4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이 돼 있고 남자 U18도 D2A에서 에스토니아 내년 4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건 아직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나가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정돼 있던 대회들은 취소, 연기가 결정된 상황에서 내년 한 4월, 5월에 예정돼 있는 거는 뭐 이제 현재로서는
뭐 일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IIHF 주간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취소하는 것 같고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IIHF 독단적으로 이걸 결정지을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연기라고 발표를 한 것 같고,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어떻게 영향이 끼쳐서 뭐 일정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에 따른 또 결정이 나오겠네요. 그렇군요. 비하인드는 243회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으로 이름으로 열려 있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남은킴님 이후에 좀 또 댓글이 또 뜸해지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가 있습니다. 관심과 성원, 댓글, 후원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244회 아마도 NHL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파이널 끝난 다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지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연휴 지나고 뭐 시리즈가 일찍 끝나면 연휴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상황 보니까 1차전 보니까 괜히 길게 갈 것 같아가지고 뭐 설마 4판으로 끝나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고요. 뭐 추석 지나고 개천절 지나면은 또 그 주에는 또 국내 대회 시작하는 주이기도 하니까. 그렇네요. 지금 10월 11일이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다음 주군요. 네. 그러니까 짧다고요. 그래서 NHL도 정리하고 또 국내 대회 프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44회 어쨌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